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봉수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제 인생의 굴곡과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보이는 풍경이라곤 마주 보이는 회색 아파트 벽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찾아오는 것은 깊은 고독감입니다. 방 안을 둘러보면 온통 저 혼자의 흔적뿐이니까요.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10년, 그리고 아들들과 연락이 끊긴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그랬듯이 큰아들 용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리다 결국 받지 않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작은아들 용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애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나를 외면한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는 서서히 깊은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켜고 혹시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실망스러운 결과뿐이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가끔 문자를 보내봅니다. 아들, 잘 지내니? 아버지야. 이런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요즘엔 동네 노인정에 가끔 들르곤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와는 꽤 친해졌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니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누워 있으면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아들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돌아섰죠. 혹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는 술인데 그날은 왠지 한 잔이 필요했습니다. 가끔은 길을 걷다 용철이나 용구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의 부모님은 자식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외롭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텔레비전에서 가족 드라마를 보다가 리모컨을 놓친 적도 있습니다. 화면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너무 부러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은 과연 나는 좋은 아버지였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일에 치여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갖지 못했고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제 방식대로 그들을 이끌려고만 했죠.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위해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다잡으려고 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있었죠.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미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용철이와 용구가 어렸을 적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늘 함께 시간을 보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용철이가 5살, 용구가 3살 때 갔던 첫 가족여행입니다. 강원도 속초로 떠났던 그 여행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아침, 우리 가족은 들뜬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차 안에서 계속 노래를 불렀고, 저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죠.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김밥도 사 먹고, 아이들과 함께 주변 산책도 했습니다. 용철이는 개구쟁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용구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걸었죠. 속초에 도착해서 바다를 본 아이들의 표정이 잊히질 않습니다. 용철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고, 용구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 저의 다리를 꼭 붙잡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가 펜션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먹어보는 조개구이에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었고, 저와 아내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도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아내가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죠. 용철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도 생각납니다. 그 애는 울지 않겠다고 꾹 참고 있었지만 교문을 들어설 때 살짝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아들, 넌 할 수 있어. 아빠가 늘 응원할게. 라고 말해준 것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용철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 얘기, 선생님 얘기, 급식 얘기까지.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아내는 뿌듯해했죠. 용구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책 읽는 걸 무척 좋아해서 주말마다 도서관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용구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애가 고른 책이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철학책이더군요. 그때 용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이 아이가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라면서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졌습니다. 용철이는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늘 친구들과 어울렸고 용구는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이었죠. 용철이는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부에 들어갔고 용구는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예회나 운동회 때면 저와 아내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용철이가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었을 때 관중석에서 펄쩍펄쩍 뛰며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용구가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아이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용철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고 저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그럴 때마다 아내가 당신 애들이 아빠 얼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금만 참자.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변명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승진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저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철이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용구의 첫 교내 발표회도 놓쳤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에 깊이 박혔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다음에는 꼭 간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용철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아빠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저는 그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너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들을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용구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한 번은 용구가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미뤘습니다. 그 후로 용구는 자신의 생각을 저에게 잘 말하지 않게 되었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더욱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용철이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고 용구는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눴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듭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는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좋은 추억도 있었습니다. 용철이가 고등학교 축구부 주장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휴가를 내고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용철이가 결승골을 넣은 그 순간 저는 소리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용철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용구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논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용구의 재능을 제대로 인정해 주었죠. 자랑스럽구나, 아들. 이라고 말했을 때 용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 인정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지만 이런 순간들은 너무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아이들의 삶에서 부재했고 그로 인해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독립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지금 와서야 깨닫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 자식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었다면 지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자식들과 멀어지게 된 데에는 제 직장 생활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소기업 회사원이었던 저는 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죠.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되어 책임감도 컸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경제적 부담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용철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진급 기회가 왔고, 저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곧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돈을 벌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 갔고, 결국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제 승진과 직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용구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꼭 일찍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회의가 길어져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음식들과 반쯤 녹아내린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구의 방문에는 아빠, 괜찮아요. 다음에 봐요. 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죠.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는 없었고, 저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기대하던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용철이의 고등학교 입학식, 용구의 첫 교내 발표회,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 이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저는 놓쳤습니다. 승진 후에는 더 큰 책임감과 함께 더 많은 일이 주어졌습니다. 점점 더 바빠지는 일상 속에서 저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듭니다. 회사에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일에 대한 욕심이 컸던 걸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에는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했을 텐데 저는 그걸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보세요. 퇴근 후 아이들과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전환점은 아내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의 말씀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말기 암이라는 것이었죠.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저와 자식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혼자 참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 않은 걸요. 이제부터라도 아이들과 잘 지내요. 그 후 6개월 아내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장기 휴가를 내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가족에게 소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면 아이들 잘 부탁해요. 특히 용구, 마음이 여린 아이라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붓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이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용철이와 용구는 엄마의 병을 알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용구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용철이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몰래 화장실에서 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위로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아내의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은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힘겹게 눈을 뜨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사랑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하늘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용철이와 용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그저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놓인 아내의 숟가락, 옷장에 걸린 아내의 옷들. 모든 것이 아내를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차리고 아이들 등교를 챙기는 일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었습니다. 용철이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에 몰래 엄마 사진을 보며 우는 걸 발견했습니다. 용구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것도 힘들었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서서히 아내 없는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일에 더욱 몰두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달래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슬픔을 극복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하기보다는 그 빈자리를 인정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갔어야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남은 가족들과 함께 위로하고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제가 아내와의 이별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일에 더욱 몰두하면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고 대화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용철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철이는 제 목소리가 크다며 창피해했죠. 그때부터 용철이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철이의 대학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용철이가 술에 취해 늦은 밤에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 이러려고 대학에 갔냐? 그 말에 용철이는 아빠는 날 이해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라고 대꾸하며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용철이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용철이는 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에 올 때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용구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리다 사고를 쳤습니다. 늦은 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것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데리러 갔을 때 용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용구를 심하게 혼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처참하다 정말. 네 엄마가 살아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요. 차라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좋았겠어요. 아빠 같은 사람보다는. 이라고 말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뒤로 용구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용철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취업을 준비한다며 집을 나갔고 용구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대부분 무시당했습니다. 명절에도 아들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점 그 화는 서운함과 후회로 바뀌어 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린 명절 음식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용철이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갔지만 문 앞에서 돌려보내졌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버림받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제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소통입니다. 자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자녀의 선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제가 용구에게 했던 말처럼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관계가 어떤지 돌아보세요. 혹시 갈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들들 생각에 눈물만 흘리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해 산 땅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일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완전히 닫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추억들,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가족 여행 때 모아온 기념품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떠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아들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도 영영 사라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시골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황량한 들판과 낡은 창고 하나뿐인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농사일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많이 했죠. 씨앗을 뿌리는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잡초 제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작물이 시들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이웃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금씩 농사 기술을 배웠고 작은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기른 상추를 수확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옆집의 박 할아버지는 저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가끔은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분도 저처럼 가족과 멀어져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차 저는 이 시골 생활에서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 속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아들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 같은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텃밭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면 마음의 아픔도 조금은 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죠.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지만 이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김 선생, 큰 소식이 있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마을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는군요. 정부에서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한적한 시골 마을이 신도시가 된다니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장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 선생이 살고 있는 땅도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니요.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해 산 이 땅이 이제 와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재산이 될 수 있다니 말입니다. 며칠 후 정부 관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주민 설명회를 열고 개발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산 땅의 가치가 500배나 올랐다는 것입니다. 김봉수 씨의 토지는 가치가 꽤 높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을 것 같던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받게 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용철이와 용구,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손주들. 다음 날 아침 동네 어르신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땅을 팔고 도시로 이사갈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봉수야, 넌 어떻게 할 거냐? 박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호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제가 갑자기 호화롭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들. 그래, 이 돈으로 아들들에게 다가가 보자.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바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아들들이 저를 받아줄까요? 이제 와서 돈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해 줄까요?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들들을 만나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땅을 팔기 전에 우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짐을 꾸리고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과연 잘하는 걸까? 아들들이 나를 만나주기는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차에 오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아들들과의 재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보고 싶었다고 말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말을 되뇌어 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서서히 서울로 향해 달려갔고 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들들과 마주하겠다는 것. 그렇게 저는 불안과 기대,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을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생기고 나서 처음 한 일은 아들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용철이의 집을 찾아갔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누구인지 말하자 놀라는 눈치였죠. 용철이는 집에 없었지만 며느리의 초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용철이와 며느리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용철이가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그날 저녁 용철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용철이는 제가 떠난 후에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음 날 용구에게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용구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용구는 여전히 상처받은 모습이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고 저 또한 제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손주들도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용철이의 아들 민석이와 함께 공원에서 놀아주고 용구의 딸 서연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오해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고 과거의 아픔이 불쑥 튀어나와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들들은 제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의아해했고 일부러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설명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가족 모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돈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언제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일부는 아들들의 사업 자금으로, 일부는 손주들의 교육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족의 재결합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용철이와 용구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 생기는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고
명절 음식을 나누어 먹었죠. 손주들이 세배를 하러 올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날 용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옛날 일을 꺼내며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용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용구와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강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죠. 용철이의 아들 민석이가 첫 운동회를 했을 때 온 가족이 응원을 갔습니다. 민석이가 달리기에서 넘어졌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 안아주었죠. 그때 민석이가 저를 꼭 안으며 할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용구의 딸 서연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서연이의 그림 실력이 늘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죠. 어느 날 서연이가 우리 가족 모두를 그린 그림을 선물해 주었는데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용철이와 용구는 여전히 자신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었고, 저 역시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용철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노력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 안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팔아 생긴 돈으로 저는 아들들과 손주들을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큰 집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우리는 함께 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용철이와 용구,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손주들은 새로운 환경에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우리 어른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들을 만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오랜 시간을 헛되이 보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용철이와는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용구와는 책에 대해 토론하곤 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민석이에게 야구를 가르쳐주고 서연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들. 이런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겠죠. 여전히 가끔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가족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었죠.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밤에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용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분들, 이웃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지금 행동하세요.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돈이나 명예, 성공 같은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그들과 나눈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